네, 지금 몇 개 들었는지 말씀 안 드렸군요. 슬로우 글로우 이 구미 10팩을 드리는데 네. 10팩, 10봉지에 9,900원이고요. 한 팩에 몇 개 들어있느냐? 10알 정도 들어있습니다. 맞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알 조금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10알 정도? 10알 정도? 네. 내가 거기서 하나 먹었으니까. 네. 네. 제가 4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10개면 계란 노른자가 한 6,000개? 볶은 아몬드가 120kg, 20kg. 아보카도 5,400개, 바나나는 6만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충 그 정도 드시는 거니까. 이거 하나에. 야, 알겠습니다. 나도 광고하지. 근데 이게 나와 있는 거야. 네, 나와 있는 거대로 제가 계산해서 네. 알려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드셔야 섭취할 수 있는 비오틴을 섭취하신다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 이 정도 먹으면 닭들이 가만히 있나 모르겠네. 아몬드가 이 정도면 다람쥐는 뭐.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별일 없이 약간 올랐죠?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올랐는데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지난주 금요일서부터 5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번 급하게 급등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조금씩 계속 오르는 네. 연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S&P 500이 0.32% 올랐는데 6,501포인트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6,5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네. 그 핵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기대감이 그동안 있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아침에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에서 한 2.3%,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엔비디아 시가가 0.4% 정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저가가 2.86%, 고가가 플러스 1.58%. 등락폭이 꽤 있는 거죠. 시가총액 4.4조 원이니까요. 4조 달러니까요. 그러면 한 5% 정도의 등락폭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위아래로 등락폭이 있었고 종가는 마이너스 0.82% 180달러를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평가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걸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성장률은 둔화되지 않겠냐. 근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하는 얘기예요. 그렇긴 해요. 네, 성장률은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 제시를 얘기 많이 하는 게 엔비디아의 그 매출의 50%를 빅테크 몇 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메타, 아마존 뭐 이런 데서 그냥 전부 다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엔비디아의 수요가 자체가 그러니까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아닌 쪽은 그것이 아니고 뭐 소버린도 있고 뭐 이제 여태까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필요로 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부정적 쪽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쪽 바라보는 거를 먼저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유명한 곳이죠. 우리 많이 이쪽 자료를 많이 보는 쪽인데요.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작년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작년에 글로벌 2배. 반도체 시장의 규모 자체가 네. 작년에 2배쯤 된다. 예. 이유는 향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이고 빠른 수요 증가로 하이퍼스케일러, 메타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고급 AI 서버 인프라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버용 반도체는 지난해 1,530억 달러에서 30년에는 4,640억 달러 스마트폰용, 자동차용, PC용 모두 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I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제가 밑에 적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이크론이 어저께 3.6%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있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IBM의 아니 뭐 자회사인 것 같아요. IBM 리서치 오타가 생겼네요. 리서치의 부사장이 있는데 글로벌 이 IB 쪽에 있는 또는 AI 쪽에 있는 주요 임원 기업의 임원 2,500명의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공지능이 기업 가치와 수익성을 높여주는 긴 여정에서 야구로 치면 이제 2, 3회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의 70%는 내년까지 AI 투자를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할 것을 2배로 늘리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AI 기술은 생성형을 넘어 에이전트로 이동하면서 핵심 업무의 통합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정은 긴 여정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높인 곳이 많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 근데 이제 성장률 둔화 쪽을 바라보는 쪽은 또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2.86에서 고가는 플러스 1.58이고 종가는 마이너스 0.8%로 끝나면서 장중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젠슨 왕이 CEO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와 블랙웰 칩 중국 판매를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칸이 없어서 안 적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한 매출의 일부는 미국 정부에 줄 용의가 있다. 매출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준다고요? 네, 그때 하려고 했잖아요. 미국 그때는 정부에서. 출세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협상 중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반등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AI 낙관론이 좀 우세한 쪽으로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양호하다. 그래서 무난히 넘어가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채 수익률을 보면 꽤 많이 내렸습니다. 10년 만기가 4.2%로 내려왔고요. 국채 수익률이 좀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서도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것은 9월 중순에 이제 다음 주는 9월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9월 1일 노동절. 다음 주면 이제 9월인데 9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걸 프라이싱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향후 AI의 성장 그리고 반도체의 성장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또는 보고서들이 막 나오면서 결국 마이크론 같은 데 좋아지지 않겠냐. 요즘에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성장의 사이클 상에서 어디가 그러면 이걸 추종하면서 좋아질 거냐를 보는 쪽에서 미국 기업에서는 AMD하고 마이크론에 대한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아시아까지 이제 커버리가 하는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AMD가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더 좋을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6,501포인트입니다. 6,500포인트를 지금 넘어서는 강세,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마이너스 시작해서 아침에 좀 빠졌다가 아침에 한 15분, 20분 동안 급등, 급락, 선물이 하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으로 인해서 아침 판단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아침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약간 밀려서 3,2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3,19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3,200포인트 안착이 이렇게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은 0.41% 반대로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오른 것은 어제 지주사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주사들이 지주사 SK 9.4%, LS, LG, 코오롱 이런 그리고 조선주에서도 요번에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합병 있잖아요. 급등했다가 어저께 조정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주가 어저께 급등했어요. 왜냐 걔가 중간 지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젠 지주사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어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이 좋고 그리고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보고서에 의한 주가 등락이 굉장히 뭐랄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보고서에
뭐 좋은 보고서 나오면 예. 확 올라가고. 예. 아, 그 그래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심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대 심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의 보고서가 나오면 음. 그냥 매수가 들어와서 급등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나쁜 보고서 나오면 또 불안심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보고서는 이제 보고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좀 세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제 지수사와 관련된 보고서가 외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향후에 우리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면 어디가 중심이 될 거냐를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수사로 보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사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는 3% 오르고 삼성전자 1% 빠지고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얘네들은 뭐 지수가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올랐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어제 코스닥이 빠진 거는 어제 2차 전지가 좀 약했습니다. 2차 전지 약했는데 2차 전지 약한 거에 LNF가 그 핵심에 있었어요. 네. 12.3%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한 4, 5% 같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니까요. 근데 LNF가 어제 BW 이슈가 있어서 오버행 때문에 빠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BW 신주 인수권분 사채입니다. 네. 이제 그것을 나중에 신주 인수권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물량이 시장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수가. 그럼 우리 맨날 비판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발행했던 것들이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 가격이 되게 낮아요. 5만 원, 그래요? 네, 5만 원 초반이거든요.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그 예, 낮은 가격에 채권 가격이 한 훨씬 거예요. 낮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채권 발행을 하는 거죠. 네. 뭐 변동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예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되는 이제 기일이 점점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야 그거 주식으로 전환되면 매물로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네. 걸 우리는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네. 그것 때문이다라고 어떻게 해석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래서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게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은 뭐 등락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조정을 좀 보였고요. 근데 조선 기자재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완성차, 뭐 완성 제품 이런 데가 어떤 제품이 나오면 이전에 장비 라인이 들어가고 네. 공장 짓고 클린룸 들어가고 네. 반도체로 한다면 라인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고 더 수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수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얘들은 조금만 수익이 많이 나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자체가 전체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가 등락폭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지수사가 코스피를 올리고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줄고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조금 다행스럽게 외국인 매도만 좀 줄면은 3,200포인트 위로 또 안착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3,200 위에서는 좀 강하게 매도하고 아래서는 좀 그렇게 좀 매도가 줄고 이런 모습은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당히 특이했던 것, 뭐 늘 이 종목은 늘 특이했지만 어제도 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삼양식품이 네. 어제 159만 7천 원, 160만 원을 넘어섰다가 약간 밀려서 어제 5.6% 올랐거든요. 삼양식품에 대해서 뭐 관세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해외 수출 물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6월에 밀양 2공장을 완공했는데 9월 말이면 봉지라면 그리고 용기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봉지면은 9월 말에 100% 풀캐파 달성을 한다. 네. 용기면 연말까지 달성한다. 그만큼 지금 풀리 돌아가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159만 7천 원 됐습니다. 황제 중에 황제네요. 지금 저 정도의 주가를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죠. 네, 없어요. 한 주당 가격으로 네, 따질 주당 때 가격이. 예.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103만 원, 105만 맞아요. 원 그 뭐 정도 이러거든요.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양식품이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여기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100만 원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160만 원이에요. 이게 160만 원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생각이 나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서 되게
물론 걔는 저게 있죠. 합병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분할 그런지 분할 분할 에피스랑 합병. 이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시밀러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뭐 보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보고서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핵심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고 그 밑에 뭐 셀트리온 있고 바이러스 이게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뭐 뉴스 보면은 삼성그룹에서 바이오를 이제 앞으로 네. 선두에 두고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에 진짜 올해 내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안 움직여요. 올해 내내. 네.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수익률에서 좀 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거기 쓰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이게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보시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기업상으로 보면 저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수주잔고도 몇 년치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빅파마들 계속 주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 주문들이 계속 걔는 이제 갱신 계약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딱히 나쁠 게 없는데 잃지는 않는다. 뭐 그냥 아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서부터 아마 갖고 있으면 수익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얘는. 그 참 그래서 저 맨날 거기다 저 관점을 넣어놓고 맨날 보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요. 야 이게 왜 여기서 계속 있는가? 아 근데 그 분할 이슈가 그것 때문에 또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움직일 건가? 이사님은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삼바? 네. 도대체 삼바 안 움직이는 이유. 글쎄요, 뭐 지금 현재 하드 이슈가 아닌 부분도 있고 주식은 수급이잖아요. 의약품관세? 수급이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은 수급이라서 수급의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이슈는 현재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수급을 끌만한 이슈가 현재 아닌 상태에서 분할 이슈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할 이슈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뭐랄까 관망을 좀 하거든요. 네. 관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매달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든 아래든 방향 잡으면 그 방향으로 난지 얘는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삼양식품 160만 원 얘기하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특이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황에 큰 변화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주간의 고점이 1.34%로 3,211포인트였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0.15라서 3,164포인트였어요. 그러니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7월 11일. 그러면 이번 주에 끝나면 7월 10일 한 주 빼고 2달인 거예요. 2달. 2달 동안 상당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종목에서 순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기다리고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 세제 개정 요 부분, 협법 개정 요 부분을 기다리는 데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요. 요 참 말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중국, 브라질 등의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그들이 화석 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외국에 청정 에너지 쓰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가 실제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폐지. 오늘 아침 뉴스 또 나왔어요. 태양광 지원 폐지한다는 거요. 요 얘기가 있고요. 다른 국가들에는 관세, 부담금, 기타 수단을 통해서 화석연료 늘리도록 유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정에 찬성하는 나라들에는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등 인상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처벌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들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빠져나온 건 뭐 그건 문제가 아니고 너희도 하지 마. 네. 네. 왜 그러냐? 왜요? 왜 그러냐? 그래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에너지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거 사라.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정말 시끄럽습니다. 말 많습니다. 이거 진짜로.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힘들겠구나. 네.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유럽도
여기 선두는 유럽이지 않습니까? 네. 유럽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웃기죠? 대충 뭐 우리 청정에너지까지 가는데 뭐 난관이 많으니 화석 연료도 조금 더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뭐 요 정도도 아니고 그렇죠. 아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건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예. 뭐 이렇게 대책들도 다 잘 못 세우는 건데 너무 예상 외로 가니까 예. 그런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나 싶긴 한데 그리고 이번 뉴스도 그런 거고요. 네. 덧붙여서 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뉴스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중국 관세 인상을 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지금 예산안 논의하면서 중국에서 제조된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등의 일부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걸 막으라고 지금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는 네. 거고 중국에서 멕시코 못 들어오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관련된 뉴스 되게 진짜 황당하다. 물론 보는 각도에 다르겠지만 그런 뉴스 되게 많은데요. 뭐 나사나 기상청 그리고 몇 군데 노조 폐지해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많이들 보신 것들은 일상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보신 거는 비자 있죠, 비자. 네. 비자 그 체류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됩니다. 네. 중국인은 90일뿐이 안 되고 그 예전에 뭐 우리 그 공부하러 간 학생들 네네. 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간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다시 갱신 심사 받아야 되고 막 그게 이제 강화됐어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실 근데 유학생들이 가서 쓰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예. 난 당연히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예. 미국 내에서는 또 반응이 나쁘지가 않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자 많이 자르고 유학생 쫓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예. 결국 그 유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이 뭐 명문대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백인 중산층 자녀 있는 미국 백인들이 그렇죠. 어차피 그 자리가 비어야 이제 자기네 애들이 이제 또 거기를 갈 테니까 그렇죠. 그 은근히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지지자들을 보고 가는 거니까 네. 그런 정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어제 베스턴스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 인수 가능 산업은 조선업이다. 뭐 이렇게 아까 고 기자님 전해주셨죠. 네. 근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은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냐 진보냐 자유주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잣대로 자꾸 거기를 해석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그 잣대로 해석하는 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데올로기는 지나가는 네, 시대로 네. 가는 걸로 보면서 이걸 해석을 해야지 뭐가 되지. 네.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좀 우리도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나가야 돼.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뉴스는 어제 기준금리 2.5%로 우리나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제일 핵심 키워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음 금통위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1명은 동결 의견을 냈어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때보다 1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만일 11월 경제 전망 때 1.6%가 위든 아래든 받게 되면 그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 속보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적으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정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건설업계 당분간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어제 건설업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만약에 건설업계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보합 수준만 유지했으면 우리나라 성장률 굉장히 높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비판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조조정이
지금 중국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유화업체 하고 있고 지금 건설업계 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차로 그쪽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과거부터 이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구조 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네. 그리고 그 구조 조정을 적시에 해내지 못하면 곧바로 그 위기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되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나온 얘기 되게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들 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뉴스를 굉장히 이제 추적해 봐야 돼요. 당분간 계속요. 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구조조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프랑스가 요즘에 정치적 노이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네. 유로존이 안 좋다. 이번 주 내내 그 뉴스를 좀 두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파이낸스 타임즈에 뉴스가 있는데 그걸 싹 정리해서 지금 프랑스 상태가 어떤지 정리해서 있길래 이걸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IMF의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잘못하면 디폴트 선언 해가지고 IMF에서 지원금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들 막 반대하고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3.3조 유로, 약 5천조 원으로 GDP 대비 114%. 그 유럽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152%, 이탈리아 137%에 이어서 3위이고요. 2024년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마이너스 재정적자예요. 5.8%. 이건 그리스는 흑자 전환했고 네.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4.3%예요.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5%까지 올랐는데 2012년도에 남유럽 금융위기 그때 우리는 프리그스라 그랬는데 그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피그스란 말 안 씁니다. 남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로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게 제가 전해드린 뉴스였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440억 유로 규모의 적자 감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다 싫어합니다. 국민도 싫어하고 좌우 정당 전부 다 싫어를 해요. 그래서 9월 8일 날 이 총리 신임 투표가 있거든요. 네.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적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그쪽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다 노이즈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 실제로 위기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네네. 정확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에 다 읽어드리면은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 GDP 15% 비중이에요. 부채 20%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남유럽 국가에 충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런데 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표현 드린 대로 남유럽 몇 개 국가의 디폴트랑 프랑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네. 얘는 그래서 유럽은 연합이잖아요. 네. 유럽 연합이 얘를 그냥 망하게 두지 않는다? 둘 있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실업등급 자체도 프랑스 자체는 높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EU 내에서 이거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내 정치적 노이즈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프랑스의 어제 새벽 프랑스는 이제 유럽은 먼저 끝나죠. 어제 밤에 끝나잖아요. 보면 플러스 0.24%예요. 8월에 마이너스 0.12. 올해 5.1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노이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2012년도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 네. 그때 상황을 가지고 뭐 설명을 좀 할 건데 물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프랑스의 현재 위치에서 그때 2012년도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재현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들이 디폴트 선언을 해서 IMF로부터 공적자금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그 설명보다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프랑스발 유럽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네. 근데 이게 미국 시장과 일본과 전 세계 시장에 채권 시장이 영향을 주고 그 채권 시장은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네. 구글이 데이터 센터에 90억 달러 추가 투자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연간 설비 투자 전망을 8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부 다 뭐 했을 거냐? AI 전환에 따른 전력 및 물류 인프라의 구축에 쓰겠다라는 발표가 하나 있었고요. 100조 이상 그냥 막 쓰네.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AI 네. 한번 진짜 나라의 온 힘을 모아서 쓴다고 한 게 10년간 100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뭐 100조 그냥 막 쓰는 거. 그뿐만이 아니고 뭐 에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게 자본주의의 월가에 있었던 금융 자본주의에서 네. 테크로 넘어가는 게 이미 됐긴 했지만 이게 아주 본격화되고 빠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힘은 금융에 있는 게 아니고 테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걸 거시적으로 보는 해석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네. 보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은 전부 다 얘들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전 세계가 다 이걸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네. 연합인포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구글이 소규모 팀 관리자 35%를 감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관료주의를 줄이고 당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AI 투자하면서 계속 감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은 감원 뉴스가 종종 계속 나옵니다. 좀 잘 안 뽑더라고요. 그 뽑지도 신입사원도 안 뽑는다는 뉴스도 많이 지금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어떤 때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평소에 주중에 말씀 안 드리는 게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어쩔 땐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는 계속 늡니다. 그러니까 뭐 구직자는 있지만은 구직자는 있지만은 해고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뽑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뽑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하면서 시간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구경제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고용에 좋잖아요. 네. 구경제는 고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사람들 다 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다 놀게 하고 월급 그냥 나눠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공공근로 같은 거라도 하듯이 구경제를 살려서 사람들 어쨌든 일하긴 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신경제, AI 경제로 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거 어느 누구도 반론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부작용들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후유증들이 계속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들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막 공장 갖고 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 인력은 생길 네. 거고. 그렇지.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제일 걱정이죠 뭐 미국에 뺏긴 나라들이. 맞습니다. 네. 9번 뉴스는 그냥 현대차 뉴스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코멘트 하나를 드리면 네. 미국이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금리 정책이나 미국의 트럼프 정책이 만약에 잘못돼요. 그러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미국에서 멤버너키 나와서 돈 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 부작용이 남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남유럽 디폴트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에 나중에 어떤 것들이 부작용들이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다른 데서 나올 거예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포인트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